반갑습니다. 아무튼 저는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그보다 또 주 업무가 있습니다. 유한킴벌리에서 수석부장으로서 하고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는 세종사이버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세종사이버대학교 졸업을 했고 9년 전에 세종사이버대학교 졸업했고 10년 전에는 세종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그리고 2학기 수강 신청해놓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중이 되겠죠. 이런 그때 그 10년 전의 상황, 그리고 10년 전에는 또 이러한 특강을 받으러 왔었는데 10년 후에 여러분들 앞에 지금 특강을 하러 이렇게 나오게 된 게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실은 오늘 좀 강의 주제 자체가 좀 신입생들 그리고 또 편입생들을 좀 위주로 좀 진행을 하려는 이렇게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내용을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이렇게 쭉 이렇게 서로 또 알고 지내셨던 학우님들께서는 뭐 좀 그런 부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부장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뭐 3시 반, 4시 반에는 또 이렇게 마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세종사이버대학교 다니면서 느꼈던 것 중에 무엇보다도 세종사이버대학교 경영학부의 커리큘럼이 참 우수하다. 세종사이버대학교를 다닐 때는 이게 우수한 커리큘럼인지 뭐 어떤 것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대학원 석사과정 그리고 대학원 박사과정을 다니면서 보니까 어이구 대부분 제가 세종사이버대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과목들이 나중에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또 이렇게 사용되고 나중에 또 대학원 박사과정 가서도 그런 내용으로 대부분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세종사이버대학교 다니면서 경영학부에 있는 이 커리큘럼을 제대로 소화만 한다면 나중에 대학원 가서 참 쉽게 석사 박사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고 그때 저 같은 경우는 학부 때 리포트를 멋지게 잘 작성을 해놨다가 나중에 대학원 석사 과정 때 무슨 그 과제물 제출하라고 리포트 작성 요청이 왔는데 그걸 그대로 한번 낸 적이 있어요. 냈는데 아이고 그것도 또 우수한 성적이 나왔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 되신 분들 있잖아요. 나중에 석사 박사 하시면서 아무런 이상 없이 다닐 수 있는 이런 좋은 커리큘럼의 세종사이버대학교 경영학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학하시고 편입하셨는데 정말 잘하셨고 크게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또 마음 먹는 일이 상당히 어려우실 텐데도 그 현명한 선택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종사이버대학교를 입학했기 때문에 졸업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입학을 안 했는데 어떻게 졸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노력했던 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종사이버대학교 졸업한 이후에 대학원 석사과정 그리고 대학원 박사과정 다니면서 계속 그 학과 수석을 했었습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다니면서는 장학생 한 번도 못 해봤었어요. 이후에 대학원 다니면서부터는 계속 그 장학생이 되는 거죠. 수석으로. 그렇게 했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박사과정 다니면서도 저는 장학생이 됐었어요. 왜냐면은 거기 다니면서 4학기 동안에 학술지 논문 3편을 썼거든요. 지도교수하고. 그러고 보니까는 장학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박사과정 다니면서도 장학금을 받고 다녔는데 그런 비결이 저는 세종사이버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보다도 좀 더 우위에 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세종사이버대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는 지금도 제가 이렇게 064232 해서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은
저희 정보 수정 안 됐던 게 그대로 있는데, 그 들어가 보면은 과장 대리였어요, 저 직급이. 그런데 세종사이버대학교 졸업을 2008년도에 했다겠죠. 4년 있다가 2012년도에 수석부장이 됐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세종사이버대학교 입학할 때 대리였는데, 세종사이버대학교 졸업하고 4년 만에 수석부장이 된 거예요. 그 비결 역시 저는 세종사이버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연결됐던 것들이 쭉 이렇게 다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람이 투입을 하고 투자를 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바로 그 모델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직장 다니는 것만 신경 쓰는데 직장도 다니면서 평생학습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저보다도 더 우위에 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 어느 쪽이 더 많이 늘어날까를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쪽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까? 양쪽에. 왼쪽은 두 꼬마가 똑같은 힘, 피로 고무줄을 당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도 고무줄에 벽에 고정을 시켜놓고 한 꼬마가 또 피라는 힘으로 당기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많이 늘어날까요? 이 두 가지 고무줄 중에서. 예, 늘어나는 길이가 똑같습니다. 이게 뉴턴의 제3법칙인 작용, 반작용의 법칙인데, 우리가 주먹으로 바위를 치죠. 주먹으로 바위를 치면은 이거는 작용입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치고 나니까는 바위를 쳤으니까 내 주먹이 아플 것 아닙니까? 이게 반작용이에요. 그래서 이 만물의 이치가 이걸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어들이는 거.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래서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았으면은 졸업할 리가 없고, 거기서 또 열심히 해서 에너지를 가졌던 것은 그 에너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로 이렇게 이 화면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먼저는 뉴턴의 제3법칙을 얘기했고, 이번에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인데, 맨 앞에 있는 게 태양열 주택, 두 번째가 주전자인데 물이 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올라서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이게 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하고 관련이 됩니다. 보면은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자연 법칙일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여러분들이 평생학습을 실천하기 위해서 세종사이버대학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이 자체가 그대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계속 이 끓는 물이 되고 또 열이 되고 또 올라가는, 자전거 타고 올라가는 이 에너지를 계속 여러분들이 지금 동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태양열 주택을 보실까요? 태양열 주택의 에너지 투입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일정 시점에 이르렀을 때 그때하고는, 아직까지하고는 전혀 다른 물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전자를 보세요. 물이 99도까지 계속 끓지 않다가 100도에서 막 갑자기 이제 끓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언덕을 올라가는 부분이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언덕을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를 생각해 보면은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세상에 벼락 출세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노리죠. 벼락 출세 없고 일확천금 없어요. 그만큼의 뭔가 내공이 쌓이고, 그래서 이렇게 끓는 물이 99도까지 끓고 있을 때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가 100도 되니까 딱 끓는 부분인데, 이런 티핑 포인트를 우리가 감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없어지는 게 전혀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입되지 않은 에너지가 저절로 생겨날 수가 없고, 또 투입된 에너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종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하셔가지고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 경영학부의 커리큘럼을 잘 소화하시다 보면은 저절로 이런 에너지가 생겨날 것이고, 그 에너지가, 투입된 에너지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렸던 뉴턴의 제3법칙이 있었고, 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설명드렸죠.
이번에는 티핑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이 티핑 포인트라는 책이 한때 베스트셀러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옆에 계신 분은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해가지고 이 티핑 포인트의 저자입니다. 이 티핑 포인트의 전형적인 예가 여기 나와 있는 언덕으로 올라가는 부분인데 언덕 맨 꼭대기가 티핑 포인트입니다. 이 티핑 포인트가 되기까지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한 숟가락 먹고 두 숟가락 먹을 때는 배가 부른지 모릅니다. 적어도 20숟가락 정도 먹었을 때 배가 부르는 거죠. 그러면은 20숟가락 이전에 19숟가락은 그 뭐 배 안 부르는 거 괜히 먹었냐? 그게 아니다 그죠. 첫 번째 숟가락부터 19번째 숟가락까지 그 밥이 들어갔기 때문에 마지막 한 숟가락, 그 20번째 숟가락으로 인해서 내가 배가 불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빵이 있는데 빵 그동안에 빵 이렇게 10개를 먹어야 되는데 첫 번째 빵부터 9개까지 빵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에 10번째 빵을 먹으니까 배가 부르거든. 그러면은 이 10번째 빵만 먹을 걸 그랬다 하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다는 얘기죠. 첫 번째 빵부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싸운 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배가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우리 노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그 에너지 자체가 생겨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초고속 승진이라는 것은 이순신 장군께서 초고속 승진도 많이 하시고 또 파직도 많이 당하셨고 배구종군도 2번 하십니다. 파직 2번에 배구종군 2번. 그리고 32세에 묵과급제를 하셨는데 32세에서 36세까지 소위에서 대령까지 진급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초고속 승진이죠. 이후에 또 임진왜란이 1592년에 임진년에 발생됐죠. 그런데 그보다 1년 2개월 전에 13일 만에 7계단 승진을 합니다. 7계단. 그래서 전라자수사가 돼가지고 여수에 가게 되시는데 초고속 승진인데 그 초고속 승진이 과연 벼락출세에 해당되는가? 그만큼 이분은 21세까지 문과에 급제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했었고 이후에 또 문과로 전향을 해가지고 10년 동안을 많은 또 내공을 쌓고 또 뭐 한 6년 동안 해가지고는 첫 번째 과거 시험 봐서 떨어졌죠. 거기 그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오동나무 거기 껍질로 다리 붕대 이렇게 했던 거, 그거 이렇게 여러분들 뭐 바른생활 책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만한 어떠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러한 깜으로 인정이 돼서 그렇게 벼락출세처럼 남들이 봤을 때 보이는 거지. 그게 없이 마지막에 티핑 포인트에 있는 그 모습만 보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여러분들께서 세종사이버대학교 입학을 하고 편입을 했다는 얘기는 바로 지금 발동을 잘 거셨고 정말 좋은 길을 택하셨고 방향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렇게 가져가셨으면 하는 걸 바람이고요. 재해 또는 대형 사고와 관련한 경영 원칙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이 하인리 법칙입니다. 하인리 법칙. 독일의 하인리 법칙인데요. 제가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인리에 대해서 잘 아는데 1대 29대 300법칙 해서 우리가 뭐 한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도 이 국회의원들이 주로 이렇게 하인리 법칙을 많이 얘기를 했었죠. 어떠한 그 사건이 발생됐을 때 그 사건 자체만 본 게 아니라 거기에 결과가 있을 때는 그만큼 원인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게 중요한 것인데 이 하인리라는 사람이 지금은 안전이론 관련돼 가지고 안전이론의 할아버지로 이렇게 추앙을 받고 있는 분이지만 당시에는 여행사의 여행보험사 직원이었습니다. 여행보험사 직원을 하면서 7만 5천 건의 사고를 쫙 한번 뽑아본 거예요. 분석을 해본 거예요. 7만 5천 건의 사고를 분석하다 보니까 어떠한 일정한 룰이 나온 거죠.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같은 원인으로 29번의 작은 재해가 발생했고, 또 그 작은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운 좋게 재해는 피했지만 재해로 연결될 뻔한 사건이 300번 정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리 법칙이 1대 29대 300 법칙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하인리 법칙을 설명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임진왜란 하면은 그 큰 대형 사고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큰 대형 사고입니다. 그럼 임진왜란이란 큰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아무런 징후가 없었냐? 그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 전에 우리가 사신을 파악을 해보고 파견하고 여러 가지 감지를 해보니까 심상치 않은 것을 너무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지금 위기 경영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위기 경영이란 게 맨 위에 한 번의 대형 사고, 이걸 관리하는 것을 위기 경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위기 경영은 이렇게 300번의 사소한 징후들을 발견해서 그걸 잘 분석해서 관찰하고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전략을 수립하는 게, 그러고 그 전략을 실행하는 게 바로 위기 경영입니다. 그런 내용을 잘 하라고 위기 경영이 있는 것이고, 이순신 장군의 경우는 정말 이러한 징후들을 차곡차곡 잘 분석해 가지고 그걸 대책을 마련하고 전략 수립한 다음에 교묘하게 실행을 잘 하셨습니다. 전술까지 완벽하게 잘 하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위기경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가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한 건의 마지막 임시 방편으로 하는 거, 그걸 위기경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순신 장군의 그 위기경영 관련된 내용으로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뭐 첫 번째는 강사 소개, 그리고 이순신 장군 관련 강의 주제 배경 및 목적,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중반부하고 후반부에는 임진왜란 극복 분석, 이순신 장군 위기 극복 리더십, 현대 경영을 못하는 군대 경영, 이순신 장군의 함대 경영. 그래서 이런 내용을 설명하다가 시간을 보면서 이렇게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회사 소개를 이렇게 좀 드리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저하고 안면이 있는 분들은 제가 누구라는 걸 아는데, 오늘 또 신편입생들은 잘 모르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또 교수님들 상대로 제가 강의를 한 것 같으면은 이런 자세한 이력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우님들, 특히 새롭게 시작하는 신편입생들의 경우는 제가 가장 말단 직원으로부터 유한킴벌리 물류에 발을 들어서 그때 배송사원으로 일을 시작했던 그런 말단의 일부터를 말씀을 드려야 그래도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도 도저히 희망이 없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세종사이버대학교를 발판으로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힘들었던 여정을 다 가져왔습니다. 저는 1990년 9월 5일에 유한킴벌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9일 있으면 만 27년이 됩니다. 만 27년이 되는데, 대부분의 업무를 뭐 소속도 물류 쪽에서 이렇게 소속되어 있었고, 또 업무 자체도 물류 관련된 업무만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했었고, 나중에 국립인천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 박사학위 논문을 회사의 주역들한테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그때 특히 우리 최규복 대표님이라든가 경영진들 중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런 내용의 연구라면 정말 논문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에 없는 논문 같고, 또 주제도 아주 특별한 주제인데 이것을 물류본부에서 계속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연구를 할 게 아니라 아예 R&D 센터, 연구개발센터로 소속되어 가지고 업무는 그 업무 그대로 가져가서 거기서 이렇게 좀 연구를 하시는 게 안 낫습니까 해서, 제가 지금은 물류본부 소속이 아니라 R&D 센터 소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R&D 센터에서 물류 효율이 향상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한 24년 정도를 계속 물류 소속으로만 있다가 이후에 물류 본부 소속이 아닌 R&D 연구개발센터 소속으로 지금 옮기게 된 것이고요. 업무는 그대로 하고 있지만, 그리고 제가 세종사이버대학교를 2008년 2월에 졸업을 했는데 2008년 2월 세종사이버대학교 졸업하면서 한 손에는 졸업장을 들었고 또 한 손에는 자격증을 2개 들었습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다니면서 2개의 자격증을 땄는데 하나는 공인 물류관리사 자격증입니다.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세종사이버대학교 다니면서 합격을 했었고, 또 하나는 그 합격되자마자 또 공부를 했던 게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입니다. 산업안전공학과 다니면은 졸업하실 때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따든지 산업기사 자격증을 따든지 하는데, 저희 경우는 산업안전기사 1급 기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종사이버대학교 다니면서 학교 공부해야죠. 또 본인 자격증 공부해야죠. 그래서 많은 모임에 뭐 참석을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나오긴 했어도 다는 못했고 본인 공부를 했었고, 또 동아리라고 하면은 그때 우리 윤남수 학부장님께서 경영 리더스 클럽에 같이 합류하도록 얘기를 주셔가지고 이후에 경영 리더스 클럽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참석을 하고 뭐 지금도 연결은 되고 있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세종사이버대학교 졸업하면서 세종사이버대학교에 대학원이 있으면은 거기 대학원을 다니려고 기다리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또 대학원 설치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세종대학교에 대학원으로 갔었고 거기서 유통학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박사과정은 또 물류학 전공했고, 그래서 제가 유통과 물류를 공부를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세종사이버대학교에 유통물류학과가 또 개설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앞에 또 설 수 있는 것도 또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우리 경영학과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투자할 것인가는 누구든지 궁금해한 사항이다. 부동산, 주식, 펀드 등. 하지만 저는 부동산이나 주식, 펀드가 아닌 바로 자신에게 투자라고 강하게 주장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올렸고, 아마 지금도 경영학과의 홈페이지에는 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2012년 12월에는 우리 머니투데이 인터뷰에서 아예 내 인생 최고의 투자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입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입학하신 분들 있죠.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신 분들도 정말 축복이고 아마 인생 최고의 투자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꼭 사이버대학에, 세종사이버대학에 도전해 볼 것을 저도 이렇게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히고 활자화 됐었는데 여러분들 역시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세종사이버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상임 부회장까지 하다가 지금은 업무가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관여를 못하고 있고요. 제가 이순신 장군 관련 강의 주제 선택 배경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도 저분이 무슨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특별하게 많이 알고 있어서 그런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경영학부의 학우님들께 뭔가를 좀 메시지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내용을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경영학 원론 공부를 하면서 윤남수 교수님한테 제대로 배웠습니다. 경영학의 학문적 특성은 이론과학 플러스 실천 응용과학이라는 얘기죠. 야, 그러면 실천 응용과학 쪽에 뭔가를 더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이렇게 이론과학뿐만 아니라 실천 응용과학을 좀 하되 이순신 장군 관련된 내용으로 한다면은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학이라는 그 학문 자체가
직장 또는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정말 요즘은 거의 교양 과목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너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체험적으로 습득한 리더십 원칙, 규범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6가지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업무에 정통하라. 너의 행동에 책임을 지라. 모범을 보여라. 부하의 복지를 도모하라. 건전한 결심을 하라. 이것은 어느 누가 주장한 게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6가지 갖춘 사람을 리더십이 있는 분으로 보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6가지에 가장 부합하신 분이 바로 우리 이순신 장군 아닐까 생각됐고요. 이 울둘목에 진도대교 앞에 울둘목에 권해하는 이순신상이라는 내용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보면은 다른 동상하고 좀 다르게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특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네, 동상이 많습니다. 장군들의 동상이 많은데 특히 이순신 장군의 그 동상이 많은데 여기만 이 울둘목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만 좀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에요. 좀 더 가까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좀 알겠죠? 칼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지도를 들고 있는 거예요. 아마 배 13척밖에 아닌데 그 300척이 넘는 일본 그 함선을 상대를 하려면은 이 지리를 잘 이용해야지 칼 들고 그분들하고 맨투맨으로 해가지고는 승산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칼 대신 지도를 들고 있다는 것은 전략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요즘 최근에 경영 전략을 알고 계시던 분인 거예요. 칼이 아니라 지도를 든 이유가 바로 1000개의 칼보다 지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안다는 것인데 전략이 무엇이겠습니까? 멀리 보고 큰 그림을 그리는 거. 바로 우리 리더들이 갖춰야 될 사항들이고 이것은 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리더십을 가지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멀리 보고 큰 그림 잡는 것이 전략인데 우리 경영학부 학우님들은 바로 이러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나중에 어떠한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들도 남들 다 칼 들 때 칼 안 들고 지도를 들고 그래서 1000개의 칼보다도 지형을 선택해서 결국 이기는 싸움이 되는 그렇게 이기는 경영을 하는 그리고 큰 성공을 하는 그런 경영가, 전략가 또 기업가가 되시길 바라는 뜻에서 또 이러한 내용을 주제를 선택했고요. 또 하나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이 부분 같이 좀 공유를 해야 되겠다. 이순신의 사람들을 해가지고 KBS 역사 추적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역사 추적에 나오는 내용인데 47분이라는 내용을 다 볼 수 없어서 한 2분에서 3분 정도만 보고 제가 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순신의 사람들을 보면은 정훈 장군 그리고 거북선을 만드셨던 나대용 장군 그리고 송일입 장군이 주로 나옵니다. 근데 가장 먼저 나온 분이 이 정훈 장군이에요. 정훈 장군은 현재 그 정훈함이라고 잠수함이 있는데 그 잠수함 이름을 정훈함으로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보다도 무과급제를 무려 4년 먼저 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순신 장군보다도 베테랑인데 그래도 서해 유성룡 대감께서는 일단은 그 이순신 장군에게 좌수사를 이렇게 맡긴 부분이고 그렇지만 서로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또 신뢰하는 부하 관계로 이 초기에 아주 그 예측할 수 없었던 임진왜란을 이 두 분이 정말 잘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산해전에서 정훈 장군이 전사하게 되시는데 그때 국가가 오른팔을 잃었다고 난중일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진왜란이 다 끝나고 나중에는 역사가들이 그분을 이제 오른팔이라고 하지 않고 이순신의 오른팔은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신 후에도 끝끝내 지키셨던 송일입 장군이 오른팔이고 정훈 장군은 왼팔이다 해서 좌정훈 우일입으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순신 장군이 살아계실 때는 본인이 항상 내 오른팔은 정훈 장군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KBS에. 그때 정훈 장군의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영남도 우리나라 땅이고 호남도 우리나라 땅이다. 지금 공격해야 영남을 돕는 것이 되고 호남을 지키는 것이 된다고 하면서 이순신 장군이 계속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 이순신 장군도 그러면은 출동을 하자 한 거죠. 그리고 거북선이 며칠 날 만들어집니까? 1592년 4월 12일 거북선이 완성이 됩니다. 바로 다음 날 임진왜란이 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대부분 정훈 장군과 이순신 장군이 얘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또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훈 장군께서 부산해전에서 이렇게 전사를 하셨는데, 그때 전사하는 모습을 불면의 이순신이라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저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한산 대첩에서 우리가 대승을 거두니까 일본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령을 내립니다. 앞으로 조선 수군과 싸우지 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 수군이 부산 해전을 찾아갔을 때는 일본군들이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 산에 포를 놔두고 거기서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산 대첩이 아니었다면은 또 이렇게 유인해가지고 더 큰 승을 거둘 수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훈 장군께서 이렇게 타고 있었던 그 배에 큰 폭탄이 하나 떨어졌어요. 그 폭탄이 떨어졌는데 정훈 장군께서 뛰어가서 덮칩니다. 그 폭탄을 덮치다 보니까 옆에 있는 군인들 다 살 수 있었고 생존할 수 있었고, 판옥선, 배가 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판옥선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정훈 장군 목숨은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드라마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울었었는데 저는 사실 이 정훈 장군의 후손이고 저희 또 직계 할아버지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이 정훈 장군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자랐었습니다. 왜냐하면 직계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시제를 지내러 가도 뭐 구국에 heb부를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하고 했던 그런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랐었는데, 정말 이순신 장군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하나도 손색이 없는 분인데 일단 이렇게 녹도 만호로 있고 자수사인 그 이순신 장군과 많은 또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나라를 구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부산에서도 부산 시민의 날을 정훈 그 장군 이렇게 서가셨던 그런 날로 전사하셨던 날로 잡아가지고 그렇게 기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순신 장군이 정유재란 때 삼도 수군 통제사 번영을 어디다 놔뒀습니까? 바로 전라남도 완도군 고구면 덕동리 여기다 놔뒀습니다. 이 부분에 삼도 수군 통제사 번영을 설치하고 또 진린 장군과 이렇게 협업해가지고 애적을 이렇게 많이 무찔렀던 곳인데, 공교롭게도 제가 고향이 또 거기입니다. 마을까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그 임진왜란 때 어떻게 활동이 됐었고 앞에
있는 우리 집 뒷산은 망을 본다고 해서 망산이고, 앞에 있는 그 등은 성뚱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성뚱성뚱 했었는데, 성등 해서 이렇게 성을 이렇게 쌓아놨던 것이고, 또 피난민들이 많이 따라다니셨죠. 그래서 그 피난민들을 우리 그 마을에서 다 이렇게 보살폈던 그런 마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이순신 장군, 그리고 정훈 장군에 대해서 좀 남들보다는 또 많이 알게 됐었는데, 이번에 우리 경영학부의 그 주제로, 강의 주제로 선택했던 배경이 또 이런 내용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선조들을 좀 알게 해드리고, 이르기에 바로 역사는 또 되돌아올 수 있는 미래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많이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주제를 또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 관련 뭐 경제 전쟁 시대라든가 인간 경영, 또 이기는 원칙, 이런 내용의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 그래서 저도 이렇게 책을 읽었었는데, 독후감을 쓰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네 가지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이가 느낄 수 있고요. 또 충과 효를 통해서 참되게 나아가고 정의를 실현하셨던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또 유비무환의 태세를 갖추는 충무공의 인품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위기 경영의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선조들 중 가장 리더십이 뛰어난 분을 물어보면은 세종대왕 아니면은 이순신 장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큰 존경을 받고 있는 분이고, 전쟁 중 위기 속에서도 리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오늘날 역경에 처해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귀감으로 삼아야 할 역사적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굴의 이순신 리더십을 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 CEO들, 그리고 심편입생 우리 학우님들에게 선험적 경험을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1592년 임진년 4월 13일 일본이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불과 이틀 만에 부산이 함락되고 20일 만에 한성을 빼앗기고 60일 만에 평양성도 무너졌습니다. 다행히 전라 자수정 수군은 애선을 분멸하고 남해를 틀어막고 서해를 차단함으로써 제해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금년이 무슨 해입니까? 바로 임진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 임진년에 대한 징크스가 있어요. 여러분들 금년 한 해 그 1월 달부터 쭉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또 1592년 이 임진년 때도 보십시오. 이틀 만에 부산 동네까지 완전히 다 먹어버리고, 또 20일 만에 우리 한성까지 빼앗기고, 또 60일 만에 평양성도 무너지고, 이런 상황 같으면요,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명나라 군인들 20만 오셨죠. 그분들 20만 되는 사람들, 우리 백성들 굶어 죽어 가는데 그분들 밥해 주니라고 다 죽어났습니다. 보통 힘든 경우 아니었습니다. 금년도 지금 임진년인데 우리가 잘 좀 극복을 해야 되겠다. 바로 이순신 장군의 이러한 지혜와 전략과 위기 경영을 통해서 우리가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 반드시 이 징크스를 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선 수군은 스스로 홀로섰던 군대였습니다. 군량을 얻기 위해서 둔전을 경장하고, 또 해로 통행책 발행하고, 물고기를 잡고, 소금을 굽고, 질그릇을 구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둔전 경작 같은 것을 잘 하시고, 또 이순신 장군의 처가가 전라남도 보성인데 보성 군수예요. 그 장인어른이. 그쪽에서 또 군량미를 많이 동원해 주시고, 그래서 피난민들 하면은 당시에 영남 주민들이 대부분 다 피난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난민들이 피난 갈 수 있는 곳이 호남 지방밖에 없었습니다. 호남 지방만 온전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얼마나 이 지역 사람들이 잘 해주셨으면은 이후에 이순신 장군께서 그렇습니다. 호남이 없으면은 조선이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또 하고 남기고 그랬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실물 초상화입니다. 일본 역사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실물 초상화인데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좀 더 실감나게 보였습니다. 예, 뭐 빨간 옷 입고 막 그렇게 그 천연색으로 청초연색으로 그려놓은 우리 현충사에 나와 있는 그 초상화보다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초상화가 훨씬 실제 이순신 장군의 그 얼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만 국활이라고 몸은 죽었지만 나라는 그 이순신 장군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보면은 특히 28세 때 다리 골절상 당했죠. 그때 어렵게 응시를 했는데 낙방이 된 겁니다. 사실은 이분이요 21세 때까지는 문과에 급제하기 위해서 문과 공부를 하셨었습니다. 문과 공부를 했었는데 21세 때 이 방씨 여인하고 결혼을 한 거죠. 보성 군수의 딸 무남 동료 방씨 여인하고 결혼을 하는데 아마 이후에 결혼 이후에 문과를 포기하고 무과로 전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실업자죠. 계속 그 문과 시험에 떨어졌으니까 32세에 급제를 하게 되는데 이 10년 동안 뒷바라지를 해줬던 방씨 여인에 대해서, 방씨 부인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가 존경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의 내조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말도 못 쓰고 뭐 왔다시노 하면서 뭐 그쪽 그 얘기들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아닙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지금 요즘에 10년 동안 그 남편 실업자인데 그렇게 내조해 줄 우리 후손들의 그 여인들은 안 계시겠죠. 그런데 당시에는 또 그런 것을 또 미덕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그 전에 배구종군을 임진왜란 전에 배구종군을 또 한 번 하셨고 임진왜란 중에 배구종군을 또 한 번 합니다. 그러니까 파직 2번 당하고 배구종군 2번 처분받고 이렇게 한 분이 또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사셨고요. 유년 시절을 보면은 이순신 장군의 유년 시절을 보면은 이분이 서울 건천동에서 출생을 합니다. 1545년에. 그래서 지금 아산에 현충사가 있으니까 그분이 뭐 아산이 출생일까 생각하시는데 서울 건천동 한성에서 출생하셨고요. 그리고 아산에서 출생하셨다면 서해 유성룡 대감과 교분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친구 사이거든요. 유년 시절 서해 유성룡과 교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유성룡 대감만 이순신 장군을 특별하게 더 잘 아신 분이었어요. 조정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나중에 유성룡 대감이 영의정까지 하시죠. 이분이 우리 일본의 뭔가 징후가 심상치 않으니까 이렇게 바른 말은 많이 해서 좀 문제가 되곤 하지만 이분을 좀 잘 어떻게 그 예방할 수 있는 좀 제일 선봉으로 이렇게 좀 내세워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전라사수사를 시키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한꺼번에 7계급 승진을 시킬 수 있는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하루 뭐 한 이틀 만에 진급시키고 3일 만에 진급시키고 해가지고 13일 만에 7계급 특진을 시켜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2개월 전에 전라다수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근데 21세까지 문과 과거 시험 준비를 했다가죠. 그래서 이 풍부한 인문적 교양을 두루 갖추셨던 분인데 바로 이게 난중일기로 이어져 가지고 후손들이 그때 활약을 그대로 알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냥 칼싸움만 연습하셨으면은 이렇게 문학적인 소양을 여기다 발휘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그분이 한산섬에서 그 시조 해놓은 거 보셨죠?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긴칼 옆에 차고 하면서 나오는 그 시조 있죠. 그런 내용의 그 시조를 쓸 수 있다는 것은요, 대단한 경지입니다. 문학적인 소양이 대단하셨는데 바로 21세까지 문과 급제를 위해서 공부를 하셨던 분이라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또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고 멋집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마
보성 군수 장인이었던 그 보성 군수께서 그렇게 묵가로 한번 전향을 해보라고 좀 권유를 했을 것 같습니다. 예, 초국 관료 시절은 좀 비교적 평탄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나이 32세에 소위가 됐지 않습니까? 요즘 같으면 소위가 됐습니다. 묵가에 급제했으니까. 그런데 36세에 발포만호가 됩니다. 발포만호면요, 대령입니다, 대령. 예, 그러니까 별 밑에 바로 만호였습니다. 자수사 밑에. 그러면은 4년 만에 이 정도의 그 특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게 또 다가 아닙니다. 중간에 보니까, 복잡하죠. 이렇게 위에, 불의와 타협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국가를 위해서 그런 정도의 그 사사로운 뭔가를 갖다가 명령을 내리고 이런 것은 아예 아주 깨끗하게 치웠던 거죠. 거절했던 거죠. 청렴결벽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너무 청렴하다 보니까 물이 너무 맑다 보니까 적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음해를 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전에 이미 파직도 되고 백의종군도 하고 이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감수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순신 장군의 충 관련된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 이분이 얼마나 강직하고 그렇게 남한테 잘 보여서 위에서 잘 보여가지고 임시방편으로 잘 보여서 뭔가 그 아첨에서 데리고 하는 것을 싫어하셨고 그런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사셨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80 전라 다수서 임명은 제가 알기로는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발됐는데 바로 1년 2개월 전에 자수사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정음현감, 진도현감 뭐 이런 것은 중간중간에 그 하나의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거기까지 부임하고 있는 동안에 또 뭐 승진 명령 또 나오고 그렇게 했었어요. 13일 만에 7계급 특진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전라 자수사 임명하고 전쟁 준비 이 단계에서 교훈은 거북송, 건조 등 철저한 전쟁 준비를 했던 것이고 준비한 자만이 살 수 있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임진년 해전에서 전승을 다 거두죠. 이제 삼재수군 통제사 임명도 되고. 근데 이 해전이 참 대단한 해전이었고 이때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은 지금도 뭐 임진왜란 3대첩 하면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또 세계적으로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훌륭한 전법으로 적을 압도해서 끝내는 내가 원하는 장소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분들과 싸울 수 있는 것인지 그건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 하깃진이라고 하면은 당시에 하깃진 전법은 육전에서 대부분 사용했습니다. 육전에서 사용을 했던 것이고 육전이란 것은 당시에 창과 칼과 활 이걸 들고 다니면서 하는데 어떻게 하든 적을 포위하기 위해서 이런 하깃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깃진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면 돌파를 또 원하는 그런 적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아주 뚫기가 좋거든요. 적의 장막을 뚫기가 좋습니다. 포위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뚫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리스크도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효율적인 전법인데 이것을 우리 바다에서 적용을 한 겁니다. 하깃진은 한 날개입니다. 두루미 학자, 날개 익자 해서 하깃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포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포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견내량의 적선이 외적선이 73척이 있다는 얘기를 김천손이라는 노인에게 알게 됩니다. 첩보를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그쪽 애적은 우리가 지금 여기 한산도 부근에 있다는 거 모르니까 막 쳐들어가서 막 어떻게 할 것 같죠.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게 가면은 그냥 이순신 장군은 저건
자기들은 애적은 우리가 있는지 모르고 우리는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김천손이라는 노인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훨씬 유리하고 저걸 그대로 가서 잘 선멸만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외적들은 칼싸움을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우리가 1대1로 붙으면은 당해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프를 쏘면은 다 도망가죠, 육지로. 육지 도망가는 그 일본군을 우리가 어떤 방법을 해보냐고죠. 그래서 끌어낸 거예요. 넓은 데로. 한산도까지 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유인이 해가지고, 그래서 싸울 시간 다 정하셨죠? 싸울 장소 다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산도 대첩이 유명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때는 한산도 대첩에는 거북선 세척이 참여를 합니다. 그 전에는 거북선 만들었어도 참여 못 합니다. 왜냐하면은 거북선은 다 덮여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도저히 그걸 좀 운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계속 그 연습을, 그 훈련했던 겁니다. 거북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조련을 계속 반일하고 바로 투입이 안 됐었습니다. 임진왜란이 4월 13일인데 바로 4월 12일 날 거북선이 완성이 됐고, 그렇지만 거북선 투입은 그보다 한 달 정도 있다가 투입이 된 것입니다. 이 한산 대첩에서는 거북선이 투입이 된 거예요. 철갑선 두르고 있지, 앞에 천자 총통 있지, 옆에 한푸 사격하지. 그래서 중간에 파고들어서 외장선, 대장선 앞에서 천자 총통으로 10m까지 돌진해서 쏴버리면은 어떤 배도 이겨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왜군들의 수법이란 것은 해적의 수법이 있습니다. 해적과 똑같은 거 있습니다. 해적들이 어떤 수법을 씁니까? 지나가는 배가 있으면 그 배에 쫓아가서 가까이 접근해서 밧줄로 묶어서 해적들이 그 배에 올라타가지고 사람 다 죽이고 물건 뺏고 배 뺏어서 가져가는 게 해적입니다. 이 수법을 그대로 쓰고 있었던 게 일본 해군의 수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그 대책을 뭘로 만들었냐? 바로 거북선이었습니다. 거북선은 그분들이 뛰어들고 싶어도 뛰어들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다 막혀져 있고, 또 배 맨 꼭대기로 모르고 올라갔는데 거기는 송곳이 다 박혀 있습니다. 송곳에 찔려가지고 다 본인들이 물에 떨어져서 다 죽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저한 준비를 했었고, 그게 한산 대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애군의 서진 차단도 잘 하셨고, 왜 그러냐면은 이순신 장군이 볼 때는 호남이 아직 외적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인데 여기를 잘 지켜야만 우리 군인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거기 호남 곡창지대에서 나오는 곡식을 잘 불량미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서진 차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좀 하는데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순신만 없으면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간계를 섭니다. 간계. 간사한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우리 조정에 좀 유망한 신분한테 어떤 거짓 정보를 흘려보내요. 일본에서. 그런데 그 거짓 정보를 선조한테 그대로 보고를 하죠. 선조는 이순신한테 거기 그 거짓 정보 그쪽에 듣고 어떤 대장이 부산에 온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그놈을 목을 베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일본은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안 했다고 해가지고 임금의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이렇게 파직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원균이 3대 수군 통제사가 되고 한산도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이제 그날부로 또 실업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모진 권문을 받다가 이후에 배구종군 제도를 또 이렇게 배구종군 처분을 받게 됩니다. 통제사 이제 재임명이 이제 된 거죠.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무렵에 꿈을 꿉니다. 이순신 장군이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이었냐면 선조가 자신을 다시 부르는 꿈이었어요. 아, 내가 어쩌면 통제사 재임명 될 수도 있겠다. 배구종군이 마무리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바로 다음 날 임명장이 날라왔습니다. 백의종군 마무리하고 삼도수군 통지사로 임명한다는 어명이 그대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가서 보니까 배 12척, 그 12척도 원균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갔던 우리 도망병 그 12척이 남아있는 거였어요. 그 12척에 나머지 전라 우수사에서 배 한 척도 보내주셔가지고 거북선은 이미 다 없어졌고, 임진왜란 내내 거북선 다 해서 몇 척이었는지 아세요? 5척 뿐이었어요. 한산해전 때부터 있었던 것은 3척이었고 이후에 2척 더 플러스가 됐는데 대부분의 판옥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유재란 때는요, 명량해전 이런 때는 거북선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칠전량 해전에서 완전하게 우리는 다 동력을 다 잃고 완전히 뭐 하나도 남은 게 없었어요. 도망병 거기는 명령 어기고 도망갔던 우리 조선 수군 그 참 죽어야 마땅하는데 거기서 그래도 가지고 있는 배가 있어서 또 명량해전에서 싸워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3척 가지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해상 보급로를 차단했고 또 일본군 순천 남해 연안으로 후퇴하는 것을 또 강력하게 우리가 또 뭔가 대책을 세울 수 있었던 부분이 그것이었는데, 우리가 명량해전은 잘 알지만 어람포 해전과 벽파진 해전은 잘 모릅니다. 이 어람포 해전과 벽파진 해전은 여기 일본에서 보니까 우리가 칠전량에서 엄청 조선 수군을 많이 없앴는데 완전히 다 섬멸을 했는데 이순신이 삼도수군 통제사 됐다는 얘기는 있고, 과연 얘들이 배를 몇 척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첩보선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첩보선 몇 척을 이길 수 있죠. 그런데 거기서 이겼던 것이 그래도 이후에 명량해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 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보여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해전이었다고 생각하고, 또 조선 수군을 이순신 장군이 재임명된 이후에 재건을 했습니다. 명량해전 때는 13척밖에 아니었던 판옥선을 노량해전 때는 70척까지 늘렸습니다. 이후에 뭐 일본 함대 500척이 오니까 70척이라고 하더라도 많지 않았었죠. 결국 그때 노량해전에서 전사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전사하시는 것을 가지고 자살설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자살설에 가장 좀 설득력이 있는 것은 그때 장수가 갑옷을 입고 출전을 해야 되는데 갑옷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갑옷을 안 입었다는 얘기는 이분이 차라리 죽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가졌을 거라는 생각도 있는데,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많이 한 것이 우리 또 국민들에게도 또 우리 민족에게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이 했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데, 가장 거룩한 순국이고 또 이순신의 충성의 극치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순신이 전사한 이후에 선조가 이순신에게 또 각별하게 좋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남겼다고 보면은 뭐 그게 뭐 사실이든 아니든 이런 것을 굳이 기록이 없는 내용을 가지고 뭐 자꾸 얘기할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임진왜란 극복 분석입니다. 임진왜란 극복을 보면은 첫 번째는 전쟁은 과학이지 신화가 아니다는 거.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아도 임진왜란 해전의 승리는 첨단 조선 수군 플러스 위대한 리더 이순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드웨어적 전투 요소와 소프트웨어적 전투 요소를 다 갖추었고, 이걸 합쳐보니까 아군이 적군보다 우세했고 전쟁 승리의 조건이 되었더란 얘기죠. 두 번째 분석은 준비 없는 승리는 없는데, 고려 때는 수군이 없었습니다. 육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전을 대비해서 조선에서는 수군을 조직했습니다. 이것도 준비를 해왔던 것이 나중에 승리의 요인이 될 수 있었고, 또 이순신 장군 같은 이런 또 훌륭한 분을 만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수군이 조직되다 보니까 임진왜란 일어나기 10년 전에 발포만호로 이순신 장군이 발포만호, 거기 전라남도 고흥군에 있는 만호입니다. 발포만호로 발령이 났었습니다. 당시에 대령으로.
국법 분석 세 번째입니다. 그때 화약무기로 무장이 안 됐더라면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백병전에서는 일본을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분들은 해적들이 했던 수법을 그대로 써왔던 것인데 우리가 해적들에게 그렇게 강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화약무기로 무장이 됐기 때문에 여기를 압도할 수가 있었고 많이 선멸시킬 수 있고 이 힘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애구 해전 전술에 대비한 신의 우리 거북선을 만들었던 게 굉장히 큰 거였습니다. 이 돌격선이 없었더라면 전쟁 때마다 애군의 대장선을 격침시키고 그 장수를 대장을 목을 자른 다음에 배에 달아놓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북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판옥선은 가까이 가면 배에 올라타잖아요. 배에 올라타면 우리가 못 해봅니다. 그런데 거북선이 돌격대로 가면은 접근을 못 하는 거죠. 우리는 접근을 해가지고 대장선 앞에서 천자총통을 날려서 바로 그 앞에서 선멸을 시켰는데 그래서 이 거북선이 있었기 때문에 신의 함선을 우리가 개발했기 때문에 극복을 할 수 있었다. 거북선의 총 길이가 35.2m입니다. 폭은 10.6m. 높이는 6.6m. 돛 말고 배 선체만 봐서. 그리고 최대 승선 인원이 130명. 최대 속도가 30나트입니다. 당시에 30나트라면은 뭐 보통 상상이 안 됩니다. 얼마나 신속한 배인지 여러분들 해군 제대하신 분도 계세요? 제가 해군 제대했는데 제가 탔던 그 해군 군함은 당시에 최대 속도가 32나트였습니다. 지금이야 뭐 더 많이 높아졌겠죠. 근데 32나트였는데 그 임진왜란 때 30나트를 기록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스피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군에 있을 때 우리나라 M0 뭐 이런 쾌속선들이 있었는데 그런 배들이 40나트 가고 그랬었어요. 이 신의 함선, 거북선이 이렇게 철갑을 두르고 또 들어올 수도 없게끔 만들어진 이 거북선이 있어서 우리는 임진왜란을 슬기롭게 잘 극복을 했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또 돛을 또 잘 활용하고 이 격군들이 있죠. 노젓는 사람들. 이분들 또 교대로 잘 이렇게 이용을 해서 30나트를 달리고 그래서 속수무책이었다. 애군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섯 번째 국법 분석은 창의적인 사고로 만반의 전투 준비 태세를 확립했던 부분입니다. 관할 지역 순시, 군기 확립, 또 전비 태세 확립, 거북선 건조 이런 부분들을 1년 2개월 전에 임진왜란 1년 2개월 전에 전로 좌수소 부임하자마자 하루도 안 쉬고 곧바로 시작을 한 거예요. 곧바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극복을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에 있어서 최대의 리더십은 그 근본이 충과효에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그토록 강하지 않았으면은 옆에 따라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 장수들이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종사회부대학교 굉장히 강한 애교심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분 따라주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세종사회부대학교에서. 가정에서는 효가 또 최고고 이 효와 충이 이 이순신 장군에 있어서는 인생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이게 있다 보니까 남들이 다 따라주고 했었던 겁니다. 이 충 관련 어록을 보면은 마지막 노량해전 때 기도인데 이 원수 모조리 없앨 수만 있다면 이제 죽는다 해도 여한이 없겠나이다. 이렇게 목숨 바칠 테니 이 원수를 없애도록 해달라는 거. 자기는 배가 70척 밖에 없고 일본군은 500척이 있는 거예요. 500척 70척을 이길 수 있는 방안이 없었는데 내가 죽어도 되니까 이 애적들을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이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참 장군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후손들에게도 얼마나 큰 것입니까? 효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하나만 보겠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좀 더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좀 더 당시에는 한 10여일 정도 이렇게 머무는 게 상례인데
한 3, 4일 정도 있다가 다시 떠나게 됩니다. 처갓집 쪽으로. 왜냐하면은 삼도 수군 통제사 재임명이 돼가지고 또 전쟁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찍 길을 떠나며 어머님 영전 앞에 하직을 구하고 울며 부르짖었다. 어찌하랴 어찌하랴 천지간에 나 같은 사정이 또 어디 있을 것이라. 어서 죽는 것만 갖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정유년 4월 19일 이런 글을 썼는데 어머님에 대한 이런 그 효성스러움이 참 너무 진짜 본받을만 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 리더십 고찰을 이렇게 설명할 시간인데 이런 내용을 오늘 이렇게 다 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을 것 같아서 제목만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고 전문가가 된다는데 이분은 정말 병법을 대가했습니다. 함정, 무기책에 대한 이해, 병법, 리더십 이 모든 면에서 이분이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7가지 이순신 병법이 나와 있죠. 이것은 이 7가지를 이순신 장군이 남한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2000년도에 신서원이란 분이 이분을 잘 분석해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병력 집중, 화력 집중, 주도권 확보, 지리 이용, 정보 획득, 만전지책, 또 선승 구전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다 읽어드리기는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 보면은 이순신 장군은 이겨놓고 싸웠다. 이미 이긴다는 확신이 다 쓴 상태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길 건가만 고민하고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이길 것인지 그 고민만 하셨던 겁니다. 이순신이 이러한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73척의 외적 앞에서 54척으로 이겼다. 또 133척, 330척의 외적 앞에서 13척이 이겼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위대하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위대한 장수입니까? 1대 10으로 그리고 또 10대 1로 했을 때 1대 10이 더 위대합니까? 10대 1이 위대합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일본의 함선이 훨씬 많았지만 싸우는 상황에서는 항상 아군이 더 많았었습니다. 보세요. 1차 출동을 보면은 그때 옥포해전, 함포해전, 적진도해전이 있는데 우리는 91척이었습니다. 수군들은 30척, 5척, 13척 전멸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또 2차 출동을 보시죠. 그때도 마찬가지. 그때는 거북선까지 나왔죠. 우리는 26척, 51척 됐는데 외적은 13척, 21척, 26척, 7척 완전히 전멸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외적들을 교묘하게 잘 열쇠를 분석해가지고 분리를 시키고 그리고 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겁니다. 3차 출동을 보시면은 한산해전. 한산해전에서 73척 대 58척이면 우리가 열세인 것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판옥선 자체가 외선들보다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큰 배였고 또 우리는 거북선이 있었어요. 돌격대가. 외선에서 도저히 손쓸 수 없는 거북선이 돌격대로 와서 받아버리고 화포로 쏘고 하니까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렇게 교란을 시켜놓은 다음에 우리 함선들이 하객진으로 포위해서 포를 날리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도리가 없었던 겁니다. 4차 출동에 있어서 부산포해전만 우리가 500척 밖에 아니고, 외선 500척 앞에서 166척이었는데, 열세였는데, 나머지에서는 우리 인명피해 자체가 없었고, 우리 함선 피해도 없는 그런 전투를 시행을 했습니다. 부산포해전에서는 정훈 장군도 전사를 하셨고 그때 6명 전사하고 배가 또 파손이 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파손이 좀 됐지만 격침이 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때 파손은 됐지만 격침이 안 됐던 게 바로 정훈 장군이 그 포탄을 그대로 쌓아 안은 거죠. 감싸 안아가지고 본인만 죽고 배도 살고 또 우리 아군들도 살게 됐습니다. 이렇게 열세인 상황에서 항상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던 그런 전략들, 이게 우리 현대사의 경영에 잘 접목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적의 지휘선이나 주력함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적의 지휘계통을 마비시키고 사기를 저하시켰던 게 또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싸울 장소와 시간을 주도적으로 선택했던 게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군의 전투력은 극대화되고 적군의 전투력은 국수화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게 주도권을 가졌다고 볼 수 있냐? 내가 택한 장소와 시간인지를 확인해 보면은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지, 내가 그 주도권에 이용당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경영도 똑같습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내가 택한 장소, 내가 택한 시간에서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아신다면은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한산해진 상황들을 보면은 말씀드렸듯이 좁은 골목에 견내량에서 싸우지 않고 이렇게 끌고 나옵니다. 그 이유 말씀드렸죠. 이렇게 나와서 하객진을 펼칩니다. 그렇다면은 이 인원이 이렇게 뭔가 군사가 많을 때는 하객진을 해보지만 이렇게 13척 가지고 133척을 이길 때는 하객진 전법을 해보겠습니까? 오히려 포위를 당해서 더 먼저 손해를 보겠죠. 이런 때는 바로 오열동대로 나와가지고 내가 13척을 가지고 있지만은 5척씩을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는 이 전략을 만들었던 거예요. 13척 앞에서 5척과 싸우는 이런 상황을 만든 거예요. 바로 이게 명량해전입니다. 그래 133척하고 우리 13척하고 넓은 바다에서 만났다고 합시다. 어떤 방법으로 얘기해 보겠습니까? 하객진? 하객진 바로 포위 당하죠. 바로 당하죠. 역습당하죠. 바로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오열동대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 앞에 있는 배 5척들은 우리 저 상대편에 있는 13척한테 10척들한테 계속 당하는 거죠. 파손되고 격침되고 하니까 뒤에 있는 배들이 도망가려고 해도 배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물살이 조류가 너무 세가지고 외적들이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을 계속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현재 명량 이 진도 대교 앞에 그 장군의 동상을 보면은 칼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지도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쪽 지형을 그렇게 확인하고 싸우는 시간 정확하게 알고 싸우는 장소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하객진을 만든 게 아니라 1대1로 만든 거죠. 1대1 상황으로. 그리고 정확한 정보가 아니면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는 것인데, 이 배 13척밖에 없는데도 탐방선은 32척을 활용을 했습니다. 굉장한 거죠. 우리는 싸울 배 13척밖에 없는데 탐방선을 32척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400년 전에 정보를 중요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정보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또 혁신 또 혁신하라. 혁신 없는 승리는 없다. 제목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소통이 경쟁력이다. 이순신 장군은 소통의 달인이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알 수가 있습니다. 종일토록 군사 일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종일토록 의논했고, 종일토록 이야기했고, 함께 모여 이야기했고, 이런 내용들이 난중일기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소통의 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기업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소통이 최고입니다. 국가 운영에 있어서도 소통할 수 있는 분이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기업 경영도 마찬가지고, 작게는 가족 경영도 마찬가지고, 개인 경영도 똑같습니다. 가치의식, 역사의식을 진열합니다. 가치지향적 리더십인데, 이렇게 오늘 참석하신 분들도 우리 조직과 나에게 있어서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어떤 그 소중한 가치를 부여했을 때, 각자 위치에서 사라졌을 때, 우리 나라도 살고, 우리 조직도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격이 리더십입니다. 인격이. 그래서 이 고귀한 인품을 보면서, 정말 충성과 충과 효가 아니었다면은
이러한 이순신 장군의 인품, 인격의 리더십이 발휘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진 인류 사회에서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순신 장군 같은 관료가 있다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쫓겨나면은 다시는 그 사람 쓰지 않지 않습니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새로운 20대 새롭게 쓰든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당시는 안 그랬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파직도 있고 배구종군이란 제도가 있었습니다. 배구종군은 그 직위는 안 주지만, 그 직위는 아니지만 열심히 해서 계속 인정을 받으란 얘기죠. 그래서 인정받으면은 다시 그 직위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정당에서 총재나 당대표를 하시던 분이 배구종군을 한다는 얘기는 그 직위를 하지 않고 일반 평범한 의원으로 있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여건 되면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게 이제 배구종군인데, 지금 이런 배구종군이 우리 관료사회에서는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아마 지금 오늘날 살아계신다면은 배구종군이 없으니까 파직됐으면 그걸로 끝난 거죠. 그대로 실업자 되고 다른 일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도 우리가 좀 교훈으로 삼고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현대 기업 경영의 관점에서 이렇게 고찰을 해보는 것인데, 정말 이순신 장군은 군사 전략에 앞서서 경영의 천재였고, 이러한 천재적인 소질이 요즘 현대 경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낭비를 제거하는 린이 있죠. 함대 경영 시스템이 모두 다 린의 그 상황과 일치하는 상황이었고, 이 부분은 도요타와 현대차를 능가하는 융복합 경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수군의 승리는 이순신 장군의 이기 경영 결과였는데, 이렇게 인맥 경영, 정보 경영, 소통 경영, 원칙 경영, 사랑 경영, 그리고 하면 된다는 자신감, 긍정의 정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고, 이러한 CEO 마인드가 꼭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서 경영 목표 달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학우님들의 인생 경영, 그리고 각 기업 경영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접목을 시켜서 이런 우리 선조들의 호연지기를 많이 받으시고 경영의 천재, 경영의 귀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하인리 법칙을 얘기를 드렸죠. 1대 29대 300 법칙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역하인리 법칙으로도 응용이 가능합니다. 성공을 불러올 리 없을 정도로 작은 일 300번이 작은 성공 29번을 가져오고, 또 이 작은 성공 29번이 큰 성공 한 번까지, 1번에 한 번에 큰 성공까지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편입을 하고 또 수강 신청을 하고 특강을 듣고, 이러한 노력들이, 이런 사소한 노력들이 작은 성공 29번을 꼭 이루하도록 할 것이고, 이후에 큰 성공까지도 만들어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또 서두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얘기를 드렸었죠.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있어서도 정말 이 고체에서 물이 99도까지는 끓지 않다가 100도에서 끓는 것처럼 투입되지 않은 에너지가 저절로 생겨날 수 없고, 투입된 에너지는 결코 살아나지 않는다는 이 교훈, 이 진리를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노력했던 거에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항상 응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티핑 포인트와 인계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티핑 포인트가 우리 물리학 용어로는 인계점입니다. 이 인계점에 이르기까지는 너무도 힘듭니다. 1도까지는 액체 상태였던 것이, 액체 상태였던 물이 0도가 되면 고체 상태는 얼음으로 변하고, 또 99도까지는 끓지 않고 있다가 100도가 되면 끓고, 이게 바로 티핑 포인트고 물리학 용어로는 인계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인계점에 이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인간의 노력도 인계점 이상의 노력을 투입하면 큰 효과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는 그 진리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F점이 바로 티핑 포인트입니다.
언덕에서 맨 꼭대기 부분, 거기까지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그 힘든 이 출발선상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노력, 집적이 바로 티핑 포인트로 나타나고, 이후에 승승장구, 탄탄대로의 변곡점, 이 지점으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했던 내용이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기업 경영에 있어서 작은아마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